조선 제4대 왕 세종과 함께 타임슬립 진료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였던 세종은 활자기술, 화포기술, 천문학의 눈부신 발전뿐만 아니라 장영실을 시켜 해시계, 물시계도 만들고 조선만의 음악도 발전시키고 농사법적인 책도 발간하고 화폐도 개혁하고 땅도 넓히고 훈민정음까지 만든 천재셨어요. 이렇게 완벽했던 세종은 건강관리는 잘 못했을까요? 일찍부터 병석에 누워 죽을 때까지 병마와 싸운 왕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비만이 꼽히기도 하는데요. 10,000원짜리 지폐 세종대왕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뚱뚱하지는 않으신데 실제로 비만이었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몸이 비중하시니 마땅히 때때로 나와 논이셔서 몸을 존절히 하셔야 하겠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세종의 일대기를 보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왕세자로 책봉된 지 2달 만에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꼼꼼한 성격에 시간도 없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몸을 갈아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했습니다. 게다가 연이은 국상도 있었는데요. 이대왕 정종이 사망한 지 1년 뒤에 어머니 원경왕후가 돌아가셨는데 2년 후에 아버지 태종마저 돌아가신 겁니다. 국상 중에는 생선이나 고기를 못 먹고 고생도 많이 하게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원래는 3년상을 치러야 하는데 아버지 태종이 유언으로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진지를 들지 못하니 내가 죽은 후 권도를 조차 상제를 마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세종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규칙에 따라 국상을 치르는데 이것 또한 매우 고생스러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폐쇄자가 되어 추방된 형 양녕대군이 또 속을 썩여요. 개를 훔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불교에 심취했던 효령대군 절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기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세종이 특별히 아꼈던 5째 아들이 터년두에 걸려서 잠도 자지 않고 방법을 강구했지만 결국에는 떠나보내고 슬픔에 젖어서 식사를 끊은 적도 있었다고 해요. 세종대왕은 즉위 내내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 발전과 백성의 안위를 위해 힘썼는데요. 집현전을 만들어서 인재 등용에도 힘쓰시면서 신하들도 또 다 같이 과로를 했습니다. 세종의 과로 덕분에 조선은 역사상 가장 빛나는 발전을 이루었죠. 하지만 세종실록에는 100회에 걸쳐 나올 정도로 수많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세종의 단명한 원인을 비만에 의한 합병증과 성인병, 당뇨로 추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운동을 싫어한 게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한 게 아니냐는 새로운 의견이 나왔어요. 비만이었구만. 아니었죠. 10,000원권에는 얄쌍하게 나오시는데. 세종 얼굴 모릅니다. 어진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상상이에요, 그럼 나는? 네. 그렇구나.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었어. 학창 시절 때 외우지 그럼요. 않았습니까? 배웠죠. 첫 페이지는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었으면 우리 지금 한글 이렇게 쓰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세종대왕 하면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셨습니다. 집현전 학자들과 계속해서 토론을 해요. 그런데 세종만큼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와. 네. 그러면서 엄청난 학식을 자랑하셨고요. 원래 왕족들은 사실 목적이 별로 없잖아요. 왕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뭔가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으면 또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세종대왕이 그래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막 교육시키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공부에 있어서는 진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하자면 이게 세금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합리적으로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신하들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제도를 고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투표에 붙입니다. 근데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직접 물어봐요. 국민투표 실시한 거예요. 이거 괜찮냐? OX 표시해라. 투표해가지고 고친 제도가 괜찮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근소하게 앞선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고쳐라 해가지고는 다시 수정해가지고 세금 제도를 실시를 하거든요. 결국 세종대왕에 많은 업적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애민 정신이에요.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 그 스승의 날 5월 15일 세종대왕 생신이 아닙니까? 네, 우리의 진정한 스승으로서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모시는 이런 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비만이에요. 거기에 이제 당뇨예요. 비만과 당뇨 어떤 병일까요? 그때는 이제 소갈증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굉장히 많이 찾게 되니까 아마 별명이 붙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젊은 시절에 당뇨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맞아요. 소갈증과 같은 이제 갈증 현상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고혈당을 겪으면서 또 이제 다뇨, 또 다음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과잉 또 너무 자주 음식을 먹는 문제들 때문에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혈당이 온전하게 내 세포 내에서 다 쓰여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과잉에 의한 제2형 당뇨병이 훨씬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공복 시 혈당은 별로 증가하지 않지만 혈당 스파이크로부터 인해서 식후에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피곤함을 많이 겪게 되고 그런 현상들 때문에 20, 30대에 당화 혈색소가 6.5%를 아주 살짝 넘는 그러니까 아주 약한 당뇨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결국은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작은 혈관 계통의 문제가 결국은 당뇨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작은 혈관들이 발달된 기관, 그러니까 뇌혈관, 그리고 눈에 있는 망막혈관, 또 콩팥에 있는 그런 소혈관 계통의 질병이 이 당뇨병을 오래 앓음으로써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중에 저는 뇌혈관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한의학적으로 그걸 세 개로 나뉘어서 보통 설명을 해요. 상갈, 중갈, 하갈 이렇게 하는데 단요 다음으로 대표되는 거는 상갈에 속하죠.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말씀해 주는 게 맞는 게 대부분 다 중갈, 먹는 거, 배에 들어온 음식이 과잉해져서 생기는 그런 당뇨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먹는 거를 관리하는 게 좋겠죠. 식물성 단백질이라든지 섬유질 많은 음식 당연히 좋고 당연히 체중을 감소시키는 게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많이 굶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맨날 반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짜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3대째 가족력인 뇌졸중이 있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아버지였던 이방원도 중풍 증세가 있었고 백부였던 정종도 중풍이 있었고 할아버지였던 태조 이성계도 중풍으로 결국 쓰러져가지고 4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가족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현대 사회에서 가장 뇌졸중에 기여하는 위험 요소 단 첫 번째를 꼽자면은 저는 고지혈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지혈증 발병 비율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30대 중반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 남성 중에 약 45%가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운동 부족이나 잘못된 식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뇌졸증을 알아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 분들의 가족력을 살펴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그 자체의 가족력보다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의 가족력을 잘 살펴봐야 되죠. 나의 아버지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지, 내 직계 가족분들 중에 그런 질병으로 혈관 질환을 앓으셨던 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전체 환자들 중에서 약 20% 가까운 분들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실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뇨 관리,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 관리도 아주 중요하지만 콜레스테롤을 좀 젊은 시절부터 자주 체크해 보시는 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아버지 태종은 세종의 몸이 너무 무거우니 내일은 세종과 더불어 노상왕을 모시고 동쪽 교회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세종에게 또 새로운 주장이 또 파도 계속 나와요. 이지환 선생님이 쓴 글이 좀 있습니다. 이 승정원 일기를 분석해가지고 쓴 글인데 세종이 23년 동안 강직성 척추염을 앓았던 거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하고는 싶었는데 이게 너무 아파서 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긴 세종대왕이 좀 꼼꼼하고 내가 건강해야 백성들도 평안한데 이런 분명히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안 하셨다라는 건 그래서 그 옆으로 돌아눕기도 힘들 정도로 등에 뭐 부종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강직성 척추염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강직성 척추염은 남성에게서 조금 더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척추 계열의 부작용을 겪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강직성 척추염을 다 따져보면 남녀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천장관절이라고 해서 우리 척추와 골반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에서 염증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걸음걸이에서부터 벌써 굉장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양쪽 골반 근육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걸음을 걷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통증이 오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걸어서 돌아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염증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등뼈, 척추를 통해서 전신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어깨로도 퍼질 수 있고 또 고관절 쪽으로도 퍼지기 때문에 진짜 거동이 불편해지는 엄청난 염증성 질환이고 이게 자가 면역성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류마티스성 질환 계열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 상태를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항 TNF 인자를 조절하는 면역을 조절해 주는 약을 복용하면은 통증 조절 상당히 많이 됩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은 진통소염제에 그렇죠. 의존하는 치료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면역 치료 체계가 많이 발전되면서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건강해졌죠. 이런 척추 계열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이제 포도막염 같은 눈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면역성 질환을 같이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강직성 척추염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세종대왕이 말년에 눈이 안 보였다는데 그러면 눈 때문이 안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뇨병성 망막병증일 수도 있고 또 강직성 척추염의 부작용일 수도 있겠네요.